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코로나 대유행, 미국 다음은 일본에서 급증할 것이다. 네,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이 최근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현재 일본은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확진자와 사망자가 훨씬 적습니다. 일본 정부는 집단 발병을 감지하고 공격적으로 막았기 때문에 확진자가 적다는 주장이지만, 전문가들은 일본이 올림픽 개최를 위해 일부러 검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28만 명 이상을 검사했지만 일본은 고작 여태까지 16,000여 명밖에 검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리스에서 채화된 도쿄올림픽 성화가 특별 수송기편으로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이 성화는 7월 24일까지 121일 동안 일본 전역을 돌아 도쿄에 도착하게 될 텐데요. 일본은 올림픽 개최라는 자기들만의 국익을 위해 세계를 큰 위기에 빠뜨릴지도 모를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3월 20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알러지엔 지르텍. 훌쩍훌쩍 알러지엔 간질 알러지엔 애취 알러지엔 알러지엔 지르텍. 하루 한 알 지르텍. 약국에서 찾으세요. 완벽한 만남이란 완벽한 조건이 만드는 것. 올 3월 당신과 캐딜락의 만남처럼. 캐딜락 퍼펙트 딜 프로모션. 차종별 상위 최대 25% 할인. 3월 단 한 달간의 이상적 혜택. 지금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전시장에 문의하세요. 캐딜락. 안녕하세요, 이서진입니다. 소파 고르기 힘드시죠? 모두의 라이프가 다르듯 원하는 소파는 다르기에 자코모의 300가지 소파를 만나보세요. 당신이 원하는 모든 소파, 다르게, 더 바르게 만듭니다. 자코모. 오래 쓰는 세단기는 뭘까? 오래 쓰는 코팅기는 뭘까? 45년 사무기기 전문가니까 오래 쓰는 사무기기 카피어랜드랍니다. 사장님, 우리 회사도 검진이지로 바꿔주세요. 이제부터 검진 업무 검진이지, 무료로 쉽지. 검진이지 직원들도 행복한 게 검진이지, 무료로 쉽지. 편하네. 검진이지. 건강검진 업무가 쉬워지는 무료 솔루션 검진이지.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라디오 오늘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진단해보는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잠시 후에 만나보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매우 큽니다. 그 현황과 지원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안동센터의 김재수 센터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어려운 경제 이슈 알기 쉽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경제 요 정도는 알아야 된다. 박여미의 경제 요정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오늘도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미래통합당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예. 통합당의 위성정당, 미래한국당과의 공천 갈등이 지금 아주 대단합니다. 예. 자, 한선교 미래한국당 전 대표, 결국 눈물을 머금고 사퇴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말을 남겼으면 의미심장한 말을, 참으로 가소로운 자들이 개혁을 맡고 있다. 여기서 참으로 가소로운 자들, 여기에 지금 황교안 대표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 말이 많던데, 일단 황교안 대표 아니라고는 했죠. 근데 예, 그렇게 얘기했죠. 어떻게들 해석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저는 그러면서 한성규 대표 그런 얘기를 했죠. 예. 여러 이제 당 지도부에서
이제 자기 측근들이나 아니면 자기가 그 비례대표로 추천하고 싶은 사람들에 대한 압력이 있었다. 네. 그런 얘기도 함께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 말씀하신 그런 뭐 가소로운 분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네. 부분들은 결국 이제 지도부를 겨냥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황교안 대표라기보다는 그 주위에 그렇죠. 왜냐하면 지도부들. 한성규 대표는 이제 아마 이렇게 이해하는 것 같아요. 한성규 대표 볼 때는 황교안 대표가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지 않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실제로 실세들은 뒤에 있고 황교안 대표는 예. 이제 뭐 어쨌든 대표니까 입장을 밝혀야 되는 것이고 그런 지도부들의 압박이나 압력이 일정 부분 작용했을 거다. 네. 그러면서 또 황교안 대표도 어찌 보면 하나의 그 부류 중에 한 분이란 말은 어찌 보면 한 거예요. 왜냐면 박진 전 의원 지금 이번에 강남에 공천을 받았잖아요. 예. 그분 얘기를 꺼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 황교안 대표도 사실은 박진 전 의원 3선이나 했고 종로에 3선을 했으니까 예. 박진 전 의원의 조직을 좀 도움을 얻어서 종로에서 본인 선거도 좀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의지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그분을 비례대표로 추천을 했다라는 얘기까지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뭐 총체적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황교안 대표 한 사람보다는 통합당 지도부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압박을 했고 그 압박이 결국 이제 그 본인한테 이제 물러나게 된 배경이 됐다. 네. 뭐 이런 식의 뉘앙스가 아니겠나. 그래서 아마 지도부 전체를 겨냥해서 아마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황교안 대표가 이제 정치권에 들어올 때 그 한선교 대표와 아주 가까운 사이였잖아요. 그 대학교 그렇죠. 1년 선후배 사이고 그 맞습니다. 대표 취임할 때 바로 그 밑에 사무총장에 또 임명을 했고 그랬었죠. 미래한국당 대표로까지 또 이렇게 임명을 했었는데 갈라서게 됐고요. 이렇게 해서 자, 이런 갈등의 시발점이 된 게 바로 그 비례 순번 아니겠습니까? 그 네, 그렇죠. 미래한국당 이제 20번 보통 이제 안정권 20번이라고 하니까 그 순번 안에 그 황교안 대표가 영입한 인사가 들어있지 않았다. 이게 이제 갈등의 단초가 된 거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지금 선거법에 보면 일단 다른 당의 비례 공천에 관여할 수 없게 돼 있고요. 그렇죠? 네. 예, 또 비례 순번 뭐 정할 때 아주 지금 매우 민주적 절차를 거치도록 선거법이 개정이 됐고요. 그렇죠. 지금 그러면 이런 일련의 지금 비례 공천 개입, 뭐 관여, 뭐 이런 등등 이런 일들이 향후에 상당히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봐서는. 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의당이 황교안 대표 고발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이게 선거법, 정당법 위반입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예. 그러니까 이런 행동이 이렇게 뒤에서 하는 것도 문제지만 대놓고 뭐 어느 공천이 잘못됐다, 비례 공천 이런 부분이 문제다. 그래서 뭐 이렇게 압박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다른 정당에 관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선거법에 규정되고 정당법에 규정되어 있는 규정을 위반한 사례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황교안 대표가 자꾸 말을 조금 이렇게 돌려서 하는 경우도 있고, 예컨대 이런 거 다른 그렇죠. 당의 일인데 뭐 내가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런 표현도 그렇죠. 쓰고 항상 이러거든요. 그런 식으로 발언을 했죠. 예.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뭐 누가 봐도 이거는 직접적 개입을 한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제 선관위가 어떻게 결정할지는 두고 봐야 되겠죠. 이거 이제 총선 끝나고도 꽤 시끌시끌할 것 같은데요. 그럼요. 그래서 이게 총선 끝나고도 만약에 이게 뭐 검찰에 고발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재판을 받게 되거나 수사를 받게 되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당선도 취소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이죠. 그러니까 오늘 또 한성규 전 대표가 폭로를 했던데 아까 말씀하신 그 박진 전 의원,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박진 전 의원하고 그 박형준 지금 공동선대위원장 두 명을 공천을 요구했다라고 폭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더 많다. 앞으로 폭로할 게 더 많다. 이렇게 되면 정말 이 명백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당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원칙은 그건데 뭐 완전히 그냥 물론 본인들은 뭐 자매정당, 위성정당이라고 본인들이 얘기를 했으니까 뭐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사실은. 그렇죠. 독립된 정당인데 통합당이 마치 자매정당, 위성정당인 것처럼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나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하면 그건 선거법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다가 이제 한성교 전 대표 사퇴 하루 만에 원유철 의원이 신임 당대표로 추대가 됐고요. 그렇죠. 미래통합당에 있던 정가뷴, 염동열, 장석춘 의원이 또 미래한국당으로 갔고요. 이렇게 되면 지금 발표했던 비례순번 싹
조정이 될 가능성이 지금 또 많아 보이고요. 그렇죠. 그럴 그렇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공관위도 새로 다 구성하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아, 예. 그렇게까지 되면 실제적으로는 통합당이 다 좌지우지 한다고 그렇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혹시 유영하 변호사는 이거 어떻게 될까요? 그 박 전 대통령이 저번에 왜 유영하 변호사 얘기를 직접 언급을 했잖아요. 하면서 그랬었죠. 이 2번 칼질 당했다 자기는 옥중에서 아주 뭐 분노했다는 얘기도 들려와서 혹시나 유영하 변호사가 또 들어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제가 볼 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예. 그렇게 하면 정말 더 큰 문제가 되죠. 만약에 유영하 변호사가 정처를 받게 되거나 아니면 당선 이 유력한 20번의 안쪽에 들어오게 되면 그렇죠. 이건 정말 더 큰 분란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한성규 대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오늘도 그랬거든요. 나가면서 20번 안에 있는 분들 뭐 바꾸거나 이랬을 경우에 본인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나갔어요. 그러면 이제 폭로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압박을 가했고 통합당이 어떻게 개입을 했고 이런 부분 다 폭로하게 되면 이게 수사나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불리하게 되는 거잖아요. 또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쉽게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범여권 비례대표 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 이제 공식적으로 출발을 했는데 사실 범여권이라고는 하지만 그 정의당, 녹색당, 미래당이 다 빠져서 결국은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그 당들이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뭐 보통 사람들 들어보지도 못한 그래서 결국은 이거 민주당의 비례위성 정당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지금 통합당 측에서도 우리만 반칙 쓴 게 아니라 저희 똑같이 쓰는 거다 이렇게 아주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이 더불어 시민당 출범에 대해서. 뭐 저는 이낙연 전 총리 지금 선대위원장이죠. 공동선대위원장이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정말 민망스러운 상황이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뭐 겉으로는 명분을 뭐 이제 여러 정당들과 함께 한다는 명분은 내세웠지만 결국은 이제 민주당이 주도하는 게 돼버린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의당이나 이런 기존의 정당들, 민생당도 이제 안 들어오기로 했고요. 이런 정당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최근에 급조된 이런 정당들과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명분이 되기 어렵다,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건 뭐 어쨌든 통합당이든 민주당이든 정말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양쪽 다. 제가 볼 땐 그렇고요. 자기들이 국회에서 의석수를 더 늘리기 위해서 꼼수를 부린 거 둘 다 마찬가지예요. 뭐 누가 누구를 보고 비판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도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뭐 물론 뭐 더불어민주당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뭐 본인들이 뒤로 가고 앞에 9개는 뭐 소수정당을 준다고 하지만 그것도 사실은 명분 쌓기용이다 이런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지금 들어요. 보면 1번부터 9번까지가 그 소수 정당에게만 다 주는 게 아니라 또 여기 더불어시민당에서 또 비례 후보를 자체적으로 또 후보로 공모를 하니까 결국은 그렇죠. 민주당 계열의 인사가 여기 들어가지 않겠냐 이런 비판이 있는 거고. 그럴 가능성이 있죠. 최근에 이런 비례 정당 이런 움직임들 이런 갈등 문제점들 보면서 이러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그 양당 대표가 얼굴 맞대고 대타협을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없던 걸로 하자. 이러면 어떨까요? 아예 비례 정당 우리 다 없애자. 지금까지 뭐 엄청난 노력을 수고를 했지만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를 좀 해보자. 우리 잘못해서 우리 모두 잘못했다. 국민들께 사죄를 하면서 우리 꼼수의 꼼수 정말 민망할 정도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으니까 우리 싹 없던 걸로 하고 원래 그 선거법대로 취지대로 가자. 이거 너무 순진한 생각입니까 제가? 그게 정상적인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생각이죠. 근데 그렇게 될 확률은 거의 없어 보이는데. 없습니까?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로 하면 국민들이 박수를 쳐주겠죠. 정말. 정신 제대로 차렸다고.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이 아닌가. 0.1%도 없습니까? 뭐 0.1%에 있겠죠. 근데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 다 되돌려서 하겠다고 할 수 있는 용기가 과연 두 당이 있을까? 저는 뭐 본인들의 어떤 그 욕심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럼요. 지금 그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와 있는 국회의원 세비 코로나 전국에 이거 없애자 반으로 줄이자 그랬나요? 없애자 그랬나요? 그런 요구도 싹 사라질 텐데요. 국민들 좀 기분상으로나마 많은 희망을 좀 갖게 된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얘기가 요즘 아주 시끌시끌합니다. 계속 뭐 나오죠.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뭐 예. 허위 잔고 증명서를 만들었다 뭐 등등 예. 해서 지금 예. 보면은 한 두 가지 정도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장모가 공동 투자자와 뭐 어떤 투자를 했는데 이익금 나누는 과정에서 어떤 소송전이 벌어지고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뭐 정확히 알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소송전이 하나 있고 허위 잔고 증명서를 작성해서 이거를 이용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혐의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간단히 좀 알기 쉽게 좀 설명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가장 지금 논란이 되는 게 허위 잔고 증명서거든요. 예. 이거는 그 전 재판에서 이미 이 장모라는 이분이 직접 이게 허위로 됐다는 걸 인정했어요. 아, 인정했죠. 그 본인이 장모가. 네, 장모가. 본인이 지시해서 김모 씨라는 사람이 했다. 이거는 이제 본인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 수사가 들어갔어야 되죠. 그 김모 씨라는 분은 그 윤석열 총장의 부인의 밑에 직원이고요. 직원, 감사로. 그 회사의 감사로 근무했던 사람이고요. 그 이제 안모 씨라는 사람이 이제 폭로를 한 건데 이 과정을 보면 이건 명백하게 잘못된 것을 인정했고 그게 사실로 다 확인된 내용입니다. 근데 문제는 왜 그럼 검찰이 이거를 지금까지 수사를 제대로 안 했느냐. 더더욱 작년 10월에 이미 고소가 한 번 더 들어왔어요. 수사에 대해서. 근데 4일필 미루고 있었고 이제 언론에서 왜냐면 이게 이제 수사를 할 수 있는 기한이 거의 끝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예, 공소시효가 거의 마무리가 근데 이제 물론 거기에도 약간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4월이냐 아니면 10월이냐. 근데 왜냐면 이게 4개의 잔고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을 했는데 제출된 날짜가 각각 달라요. 예를 들면 4월, 6월, 10월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장모 쪽에서 반대하는 쪽 입장에서는 이게 한 번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각각 그 날짜에 만들어졌다는. 예를 들면 4월에 제출한 건 4월, 10월에 제출한 건 10월. 그러면 공소시효가 10월로 늘어나요. 그렇겠네요. 네. 4월에 모든 4개를 다 만들어서 각각 썼는지 아니면 이게 각 시기에 맞게 각각 다르게 만들었는지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논란이 되는 게 이게 이제 자꾸 이러다 보니까 윤석열 총장이 수사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일고 있고 이거 하는 수법이라고 제가 얘기해 볼게요. 수법을 보면 인터넷상에서 직인을 그냥 복사해 와서 썼다 이래요. 이미지 파일을 그 직인을 찍었거든요. 거기에. 그러니까 그 은행의 직인을 찍었지 않겠습니까? 잔고 증명서니까.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조국 전 장관의 자녀의 그 인턴 증명서를 또 수상 기록을 할 때 그거 이미지 파일 갖다가 붙였다 그랬잖아요. 그 비슷한 사례인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아니 이거 똑같은 사안, 거의 비슷한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그 서류를 잘못 작성했는데 그 이미지 파일 가져다가 그대로 붙인 것도 동일한 사건인데 왜 이걸 안 하느냐? 그러니까 수사를 제대로 안 하느냐 문제고. 또 하나는 조국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씨 같은 경우에 전화시 청문회 하다가 마지막 날 공소시효 때문에 불러서 수사도 안 하고 기소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4월 말이 만약에 공소시효 끝난다고 하면 그럼 기소를 해야죠.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형평성이 안 맞다는 데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이게 이슈가 코로나하고 선거 때문에 지금 좀 묻혀 있는 사안이 있는데 물론 모 방송국에서 탐사보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걸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만 이 문제도 사실은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사실 코로나 전국만 아니라면 정말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큰 사안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장모 사문서 위조건하고 그러니까 그 전에 정경심 교수 그 표창장 위조건하고 지금 비교가 비슷해요. 되는 거예요, 사실. 거의 비슷해요. 수법이라는 게. 이런 문제가 있고 더 큰 문제는 이게 지금 검찰이 무마한 그런 정황이 너무나 명백히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요. 그래서 경찰이 지금 수사를 또 하고 있어요. 경찰도. 검찰이 제대로 안 나서니까 이제 경찰이 또 수사를 하고 있는데 검찰이 빠른 시간 안에 국민 앞에 정말 이게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기소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세계 최대의
유통회사가 어디죠? 월마트. 그럼 월마트가 중수도시의 작은 회사로 출발한 것도 아세요? 물론이죠. 여기에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지역의 유통회사가 있습니다. 어디죠? 바로 마음을 전해주는 곳 하나가 홈마트가 고객 곁에 있습니다. 바로 고객님의 손으로 키워주신 곳입니다. 고객의 믿음으로 크는 회사 하나가 홈마트. 좋은 세상 당신의 좋은 친구 문화방송 MBC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단 강재입니다. 네, 6시 25분 44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코로나19로 인해 누구보다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큽니다. 다양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데요.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안동센터의 김재수 센터장 연결돼 있습니다. 김재수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재수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네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아, 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은 600만 소상공인과 1,450개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전국 6개 지역본부와 62개 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지역 내용으로는요. 생애 주기별 맞춤 지원으로 창업에서 폐업까지 성공 창업 지원을 하고 정책 자금 지원, 재기 지원 등 소상공인 경영 전반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네. 전통 시장에 대해서는 시설 현대화와 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소상공인 경영 전반에 대한 지원하고 네. 있다는 말씀이시고, 요즘 뭐 누구보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뭐 긴급 구호 생계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네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어떻게 어느 정도나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사태에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만나는 소상공인 분들은 한결같이 자금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 그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는 긴급하게 경영 애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네.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 센터를 방문하고 계십니다. 센터를 방문한 소상공인 분들이 말씀으로는 음식업 등 학원 같은 경우에는 안동에서 2월 21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예. 대부분 휴업을 하고 있으며 영업을 하고 있는 전통시장 등 뭐 숙박업 등 이런 업종도 개업 휴정 상태로 매출이 50에서 90%까지 감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50에서 90%까지나 매출 감소. 네네. 요즘에 소상공인들 많이 찾아오시겠어요, 센터로? 네네. 하루에 한 대략 몇 분 정도 나오시나요? 하루 종일? 하루에 200분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 250분 정도 오셨습니다. 어우, 그러면 지금 센터에 직원들은 몇 분이나 계신데요? 지금 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다 어떻게 응대가 가능합니까? 250분이 오시면? 네, 하여간 최대한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군요. 예. 네네. 자, 우리 소상공인들 보면 임대료 문제도 있겠고, 뭐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뭐 각자 생활비도 써야 되고, 정말 많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주로 어떤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시던가요? 네, 모든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특히 임대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과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이 상대적으로 더욱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예를 들면 계약을 미루고 있는 지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과 독서실 같은 업종은 휴업 장기화로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네. 음식 숙박업 등 비롯한 전 업종에 대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임대하신 분들 또 근로자가 있는 분들 고용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 이 고정비가 나가야 되니까요. 뭐 매출은 맞습니다. 뭐 땅이 떨어졌고 하니까 어제도 저희가 그 빅데이터 자료도 인터뷰를 통해서 들었는데 뭐 음식 숙박업뿐만 아니라 의류 업종도 참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학원들도 많이 어렵고 이런 상태고 근데 또 하나 요즘 택배가 많아서 그런가요? 유통업은 그나마 조금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이런 상태인데. 자 그렇다면 뭔가 지원이 필요하겠는데요. 지금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는 어떤 도움을 주고 계십니까? 네, 코로나19가 확산되던 2월 말에는 관내 48개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네. 그 전통시장에 마스크를 배포해서 집단 감염에 대해 대비를 하였고요. 3월 들어서는 휴업하는 사업장이 속출하여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하여 경영 애로자금을 긴급하게 지원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 확진자 경유 점포에는 300만 원을 지원하고 또 장기 휴업 점포는 점포당 100만 원을 지원하고 코로나19 피해로 폐업하는 점포에 대해서는 철거비 및 원상 복구비 각 점포당 200만 원씩을 직접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판로 지원 및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으로 온라인 쇼핑몰 입점을 지원해주고요. O2O 플랫폼 지원, 권역별 대한민국 동행 세일, 온누리 상품권 10% 할인 발행, 그 다음에 공동 마케팅 지원 등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진자 경유 점포에 300만 원, 장기 휴업 점포에 100만 원씩, 또 폐업하는 점포에 200만 원씩 이렇게 직접 지원을. 이거는 뭐 확정이 된 겁니까 지금? 네, 지금 어제 지금 발표를 했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아직 뭐 지침이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진행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소상공인 분들이 시장진흥공단에 신청을 해야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하, 이런 분들. 그러니까 확진자가 경유한 점포가 있잖아요. 우리 왜 문자 메시지를 다 왔으니까 이런 점포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신청하면 300만 원 받을 수 있다는 거. 장기 휴업 점포는 100만 원씩, 또 폐업하는 점포는 한 200만 원 정도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정책 자금도 지원하고 있죠. 이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네네. 지금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최고 7천만 원 한도로 1.5% 고정금리에 대출 기간은 5년으로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되며 보증 수수료도 0.8%로 낮추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신청하고 또 대상의 제한은 따로 없습니까? 네, 지금 우선 대상을 말씀드리기 전에 소상공인 조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상공인들은 이러이러한 사람들이라는 거. 네네, 맞습니다. 연평균 매출액과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해서 소상공인을 구분하는데요. 상시 근로자 기준은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등은 10인 미만, 그 이외의 업종은 5인 미만인 사업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연평균 매출액 기준으로는 음식 숙박업은 평균 매출액 10억 이하, 도소매업인 경우에는 50억 이하, 식음료 제조업인 경우에는 120억 이하가 소상공인이 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상공인의 조건이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상시 근로자가 일반적인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5인 미만인 사업자
소상공인이라고 하고 매출액 기준으로는 또 업종별로 또 다르군요. 음식 숙박업은 다 다르고 있습니다. 연 매출이 10억 이하인 사람들, 네네. 도소매업인 경우는 50억 이하인 사람들 소상공인이라고 부른다는 거. 네. 신청 방법하고 절차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네. 신청 방법으로는 우선 그 대상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입증 방법으로는 2019년 1, 2월 매출 대비 금년 1, 2월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그러니까 누구나 네네. 다 되는 게 아니군요. 그러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작년 1월, 2월 매출액 대비해서 올해 1월, 2월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분들 네네. 이런 분들이 정책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최고 7천만 원 한도로 네, 1.5% 고정금리에 받을 수 네네, 있다는 거고 그렇습니다. 신청 방법은 직접 방문하는 방법하고 또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좀 길어서요. 네네. 이거는 어디 뭐 홈페이지 보면 자세히 나와 있나요? 네, 홈페이지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네네. 방문하시면 직접 네네. 접수하시는 방법, 온라인 접수하시는 방법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네네. 이거는 좀 건너뛰고 시간이 없어서 네네. 지금 세금도 우리 소상공인들 많이 걱정들 하시는데 네네. 세금 감면 혜택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법인세, 부가세, 신고 납부 기간 최대한 9개월을 연장을 하고요. 예. 최대 9개월 징수를 연장을 합니다. 또 체납 처분 최장 1년 집행유예를 하고요. 예.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 등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뭐 기한을 연장을 해주는데 이것도 네네. 역시 아까 말씀하신 작년 매출 대비 올해 매출 10% 이상 줄어든 분이 대상입니까? 세금 이건 감면 또 혜택은? 그거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이건 또 달라요? 네네. 이거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세금 감면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요거는 지금 자세한 내용은 요건 이제 세무서에 이것도 문의하는 복잡하군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 우리 소상공인들 임대료 부담도 상당한데요. 지금 네네. 착한 임대료 운동 펼쳐지기도 하는데 우리 지역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 지역에서도 지금 많은 건물주들이 동참을 하고 계시는데요. 예. 본인이 밝히기를 꺼려 하셔가지고 좀 파악하기가 좀 힘든 실정입니다. 그래요? 예. 네네. 안동에서도 안동 신시장을 비롯해가지고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약 20여 분 정도가 지금 동참을 하고 계시고요. 예. 영주 및 문경 지역에서도 다수가 지금 동참을 하고 계십니다. 동참 형태로는 2개월분 임대료를 받지 않는다든지 임대료를 20에서 50% 일정 기간 인하하는 등 방법으로 착한 임대료 운동을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네네. 사실 뭐 밝히기를 꺼려해서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많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겠습니다. 네. 자, 경영이 어렵게 되면 이제 종업원을 해고하게 되는 상황도 발생을 하게 되는데 네네. 종업원 고용 안정을 위한 대책도 있다고요?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네, 추경을 통해서 확보한 자금을 토대로 저임금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10인 미만 영세사업자의 임금을 4개월간 한 명당 7만 원씩 추가로 보조해주고요. 예. 소상공의 부담을 완화해주며 10인 이상 사업장에는 1인당 4만 원씩을 보조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 지원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자발적인 위기 극복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임금을 4개월 동안 한 명당 7만 원씩 지원을 해준다는 거, 고용 안정 위한 이런 방안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라디오를 들어서 자세히는 못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자세한 사항은 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을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셔도 되겠고. 네. 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정부나 지자체에 더 요구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우선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추경을 통해서 많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정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곳에 분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지원하는 인력이 잘 갖추어 있어야 합니다. 서너 명이 많은 민원인을 상대로 하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둘째는 시간입니다. 당장 필요한 자금을 2, 3개월 뒤에 지원을 받는다면 의미가 반감되겠죠. 다행히 이번에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중 4등급 이하 소상공인에게 직접 대출 방식으로 업체당 1,000만 원 한도로 5영업일 이내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셋째는 위기일수록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홍보가 중요합니다. 코로나19는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극복해야 할 위기입니다. 그럼요. 우리 모두 힘을 합할 때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이 근본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안동센터. 오늘 같은 경우도 5명의 직원이 250여 명의 소상공인을 응대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좀 더 좀 세밀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소상공인들이 좀 더 손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좀 더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계속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안동센터의 김재수 센터장이었습니다. 네, 경제요정 바로 이어갑니다. 박연미 경제전문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벌써 몇 주째 우리가 증시 얘기부터 하게 되는데요. 네.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농담 삼아서 이 바닥이 어딘지 모른다, 지하 10층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바로 어제가 지하 한 7층, 8층은 내려갔다 온 것 같아요, 기자님. 네, 예. 상황이 어제는 정말 심각했는데. 정말, 엄청난 폭락이었죠. 뭐 외환 시장 그렇게 불안해지고 달러가 다 빠져나가고 환율 급등하고 말이죠. 네. 어젠 그랬는데 오늘은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거 안심을 해도 되겠습니까? 안심이 안 되는데. 안심을 하실 수 있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이르지만. 그럼요, 예. 네, 일단 작은 불은 끈 것 같습니다. 이게 다 간밤에 전해진 미국의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 소식이 호재였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좀 어려워요. 통화스와프라는 게 이게 어떤 개념인지 좀 쉽게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상황부터 전해드리면 간밤에 미국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9개 나라와 통화스와프, 그러니까 자국 통화와 미국 달러를 맞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게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겁니다. 안 쓰면 그냥 이자도 안 내고 쓸 필요 없는 건데 혹시 모르니까 비상금처럼 각자 다른 나라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계좌에서 급전이 필요하면 정해뒀던 환율로 필요한 시점에 그 돈을 빼서 쓸 수 있다. 이런 계약이거든요. 정해둔 환율로 빼서 쓸 수 있다. 지금 마이너스 통장만 개설한 상태군요.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은 개설이 돼 있는 상태이니까 혹시 필요하면 쓸 수 있지만 필요하지 않으면 안 쓰면 됩니다. 그리고 혹여 우리나라가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 되더라도 그 시점에 환율이 얼마이든 우리는 계약했던 시점에 환율로 돈을 갖다 쓸 수 있으니까 환율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일종의 보험을 하나 들어놨다 이렇게 보실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미국과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한 게 2008년 10월 금융위기 당시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그렇군요. 계약된 환율로 우리가 돈을 갖다 쓸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그 계약된 환율이 얼마인지도 나왔나요? 그건 공개하지 않아요. 네. 공개를 안 합니까? 예, 그건 중앙은행 간의 계약서 안에 들어있는 내용인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쓸 일이 없어요. 과거에도 저희가 통화스와프 계약을 일본 엔화와도 하고 미국 중앙은행과도 하고 했는데 실제로 이 돈을 갖다 쓴 적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거든요. 달러화가 당장 모자라야 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예. 어제 같은 경우는 환율이 1,300원 가까이 가서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계약된 환율이라는 게 공개를 안 한다지만
그래도 네. 이것보다 훨씬 낮겠죠. 아무래도 환율이. 글쎄 뭐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정확히는 알 수 없고요. 그 정해진 환율을 공개 안 하는 건 우리 정부가 이 정도면 안심이 된다고 생각하는 환율,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안정권에 든다고 생각하는 환율의 타겟팅이 공개가 되면 외환시장에서 그 투기 세력들에게 하나의 정보가 될 수 있거든요. 예. 한국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는 반드시 방어한다, 이런 선이 공개가 되면 아무래도 그 시장이 출렁일 수 있기 때문에 예. 원하는 레인지가 공개될 수 있어서 그거는 밝히지 않습니다. 그런 게 또 있군요. 예. 저는 이 한미 통화 스와프가 체결됐다는 소식에 이런 의문이 먼저 들더라고요. 우리는 체결해서 좋은데, 든든한 마이너스 통장이 있어서 좋은데 미국도 이득이 있을까? 아니면 세계 1등 국가로서 그냥 의무를 다하는 건가? 우리가 모르는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될, 이런 의문이 좀 들었거든요. 네, 일단 세계 1위 국가로서의 의무 뭐 이런 건 사실 사라진 지 오래고요. 그런 것들을 지켜왔던 거는 사실 냉전 시대에 예. 과거의 구소련, 미국 이 체제 경쟁을 할 때 이후로 사라졌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미국이 세계 경찰 국가 역할을 했던 그 시절은 사실 오래전에 지나갔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무조건 미국 중심이잖아요. America first.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별로 이 배짱을 부리지 않고 서둘러서 여러 나라와 통화 스와프 계약을 체결한 이유가 뭘까?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 조우라고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요청도 있었습니다만 예. 다른 나라의 경제 상황이 진정돼야 미국 경제도 좋아진다. 바깥에서 그 상황이 급변할 경우에는 미국 경제에도 전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이에요. 예. 전 세계가 달러화 확보에 혈안이 돼 있고 환율이 급등하고 세계 여러 권역의 경제가 무너지면 결국은 미국도 교역이나 협상의 파트너들이 국력이 약해지니까 네. 얻을 게 없어지거든요. 금융시장도 흔들리고요. 이렇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선 거고요. 실제로 우리의 코스피 지수가 오늘 7%대 반등을 했고 그러니까요. 아시아 증시도 전반적으로 괜찮았습니다. 예. 또 그런 또 이득이 있는 거군요. 미국으로서는. 네가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거니까 우리를 좀 돌봐주는, 네. 여러 나라들을 돌봐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오늘 말씀하신 대로 진정이, 우리 증시 진정이 좀 됐습니다. 근데 오늘 이거 하루만 갖고 V자 반등이 시작됐다고 보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은데. 네네. 금융시장의 변동성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전망을 좀 해주신다면요. 일단 호재가 나올 때는 반짝하다가 생각보다 호재가 신통치 않다 하면 또 내려가고, 이런 이른바 증시에서 쓰는 널뛰기 장세가 반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의 사례도 그랬었고요. 우리도 보면 그 최근에 미국이 2주일 사이에 기준금리를 1.5%포인트 내렸지만 이른바 약발이 먹혀들지 않았잖아요. 예. 그러다가 미국 정부가 전 국민에게 2번에 걸쳐서 $2,000씩 현금을 풀 수도 있다. 그리고 담보 없는 기업의 어음까지 무조건 사들일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나온 뒤에야 소폭 반등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아가서는 전 세계의 금융시장의 흔들림을 사전에 막아보겠다. 미국 중앙은행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나서야 반응이 좀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추가로 악재가 생긴다거나, 예컨대 미국에서 사망자가 급증한다든지 아니면 유럽의 추가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든지 이런 상황을 가정하면 앞으로의 상황은 뭐 한참을 내다보기 어렵고요. 또 한 가지의 변수가 일본의 올림픽, 현재까지 IOC는 예정대로 개최한다 이런 입장인데 이게 일본 내에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하고 실제로 이게 열릴 수 있을 것이냐 아직까지 회의론이 좀 비등한 상황이거든요. 만에 하나 사상 초유의 그 비전시 상황에서의 올림픽 개최 연기 혹은 취소가 상정이 된다 이러면 이 파장도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예, 미국과 유럽의 사망자 앞으로 얼마나 나오느냐, 그리고 일본이 상당한 또 변수가 될 것 같고, 오늘 보니까 또 뉴스에 아프리카를 또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 뭐 워낙에 의료진이 또 취약하다 보니까. 자, 이런 와중에 이건 좀 화가 나는 소식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 공적 마스크 유통업체 이 지오영이라고 아마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었는데 뭐 1위 업체죠. 유통업체 중에 약국.
근데 이 업체에서 판매량을 신고를 안 하고 마스크 수십만 장을 거래했다. 뭐 이런 주장이 나왔네요. 네, 이게 그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확보한 어떤 단서에 따라서 식약처에 제보를 했고 식약처가 확인을 해보니 일부 미신고 판매가 있었다 해서 공식적으로 경찰에 고발을 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나온 이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긴급 수급 조정 조치 기억하실 텐데요. 판매업체들이 특정거래처에 하루 10,000장 이상 판매를 할 경우에는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이거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 이 공적 마스크 유통업체 중 하나인 의약품 유통업체의 지호영이 정부 지침 어기고 최대 60만 장에 이르는 마스크를 거래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된다. 일각에서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러면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서요. 여기까지만 말씀 듣겠습니다. 박연미 경제 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정 날씨 알아보죠. 김도연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낮의 길이가 길어진다는 봄의 네 번째 절기인 춘분입니다. 이 시기에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기 때문에 1년 중에서 농사를 시작하기 가장 좋은 때라고 하는데요. 절기에 맞춰서 강하게 불던 바람도 잠잠해졌고요. 기온도 많이 오른 하루였습니다. 춘분을 넘기고 주말이 내일부터는 갈수록 더 따뜻해지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 이어지겠고 우리 지역은 23도 안팎까지 올라서 살짝 덥기도 하겠는데요. 주말과 휴일 내내 뚜렷한 비 소식이 없기 때문에 대기는 계속 건조합니다. 점점 더 메말라 가고 있는데요. 고온 건조한 양간 지풍이 불면서 산불 위기 경보는 경계 단계인 만큼 꺼진 불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건조함을 달래줄 비는 다음 주 후반에 목요일쯤에 들어 있습니다. 당분간 일교차는 크겠고요. 낮에는 포근하겠습니다. 어제 중국에서 발현한 황사 일부가 지나면서 우리 지역도 오늘 낮부터 일시적으로 공기가 좀 탁했습니다. 현재는 먼지 농도 59 마이크로그램으로 보통 단계로 대기질은 괜찮습니다. 주말이 내일 밤에 일시적으로 다시 한번 공기질이 나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기온입니다. 안동 예천이 아침이 3, 4도, 한낮에 22도까지 오르겠고요. 문경은 5도에서 21도 분포, 청송은 아침이 0도, 한낮에 22도까지 올라갑니다. 영주봉화 영양이 아침 3도, 한낮에 20도, 상주는 5도에서 22도 분포, 의성은 아침 0도, 한낮에 23도 예상됩니다. 봉화 현재 기온은 어제 이 시간보다 7도 높은 12도, 습도는 18%입니다. 날씨였습니다.